여러분 안녕하세요. 4.15 총선 주요 이슈 톱파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서울신문 강주리 기자입니다. 옆에 연세대 미래정부연구센터장이시자 행정학교 교수님, 연세대 행정학교 교수님, 문명재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는 정치부와 경제부를 모두 섭렵한 경제통 우리 이경주 기자 모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너무 거창한가요? 네, 표현이 너무 거창해서 어쨌든. 네. 예, 경제통이시니까 묻어가겠습니다. 네. 서둘러게요. 경제부 했지만 선배한테 묻어가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 이슈가 총선판을 흔들 수도 있다라는 주제로 다뤄봤는데요. 결국 코로나로 침체에 빠진 경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에 따라서 민심이 갈릴 거다라고 결론을 내렸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동산 정책 관련한 총선 민심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2년여 동안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무려 19건입니다. 이전 정부보다는 그러니까 아파트값 상승률이 막 올라가고 있다, 너무 높다 이런 비판이 나오자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19번까지 온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1월 7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라고 강조하셨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이제 집값을 잡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올 초부터도 이제 보여줬던 거였었고, 여기에 부동산 투기를 이제 불공정 이제 화두로 규정을 또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연 작년 12월 16일 이제 이후에 또 추가적 대책이 좀 나오긴 했지만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 자, 일단 코로나 이슈 터지면서 다들 이제 집값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지 않으실까 싶은데 어떻게 집값이 좀 오르셨나요? 내리셨나요? 네, 집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네, 집을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네. 코로나 이후에 사실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사고 싶은 사람은 이게 조금 기다리면은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 거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그래도 견디다 보면 좀 지나면 지나갈 거다. 그래서 보면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요즘 나오는 이제 언론들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투자은행들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럴 때 그 다른 경제는 빨리 V자처럼 회복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임대료 같은 경우는 6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6년이면 되게 긴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쪽으로 보면은 좀 부동산 쪽에 좀 불리한 이런 게 될 거고 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강남 불패? 최근에 많이 내렸다고는 하지만 또 내리면 안 내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 또 본전 생각 나잖아요. 이게 안 내리시죠? 부동산 문제 참 힘들죠. 그 행정과 정책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부동산 정책의 무덤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성공하기가 너무 힘들다. 근데 두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정책, 교육 정책 너무 힘들다. 네.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안 맞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을 내놔도 소위 말하는 시간 지체가 있어요.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굉장히 성공하기 힘든 그런 분야이죠. 이제 권익위원회하고 모 신문사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사한 걸 보니까 지난 20대 그 국회 동안 4년 동안에 무슨 민원이 가장 많았냐 이걸 조사해봤어요. 부동산? 1등 주택. 2등 뭘까요? 역시 집. 교육 아니야? 교육. 3등 교통. 네. 때려야 뗄 수 없는 세 가지의 밀접한 관계가 있네요. 다 집값에 연관이 있는 것들이. 다 집값에 역세권, 학교, 초코마 이런 거 엄청 중요하잖아요. 누구나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주제이죠. 아무튼 작년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두 분은 작년 부동산 정책 중에 뭐가 가장 인상에 좀 남으셨는지 혹시 기억에 나시는 게 있나요? 근데 워낙 다 센 것밖에 없어가지고. 굉장히 센 거의 그 모음이었죠, 사실은. 네, 제가 몇 가지만 꼽아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달라졌던 그 부동산 정책을 좀 살펴보면 일단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상향 조정한 게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공제 혜택을 더 주는 게 있었었고 여기서부터 또 중요한 이제 그 여당과 정부의 초점이 나옵니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하면 한 해 동안 취득세 50% 감면. 그리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을 확대해서 만 19세에서 34세로
까지 늘렸죠. 그리고 신혼기간 중에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특별 공급 기회 주지 않고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에서 제외하는 걸로 엄격하게 그렇게 바꿨죠. 그래서 요는 집이 없는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사람들한테 좀 기회를 많이 주고 집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한테는 좀 부담을 좀 주는 방향으로 종부세나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변화했다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센 거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었나요? 분양가 상한제.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가 있었죠. 그리고 사실 작년뿐만 아니라 2017년, 2018년도에도 한 대여섯 개씩 부동산 정책이 막 쏟아졌어요. 사실 그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굵직굵직한 것만 한두 개만 알려드릴게요. 다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거가 너무 많아서. 2017년도에는 8일 대책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제목이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자 수요 억제 방안이라고 해서 이때 제가 살고 있는 세종이 투기 지역으로 묶입니다.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초과이익 환수 재당첨 제한 강화 등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이 좀 개선이 되고 실수요자를 위한 1순위 요건도 강화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들어가게 되고 양도세도 강화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LTV, DTI가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게 되는 이게 지금 핵심이었었죠. 사실 이게 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대출 이제 부담을 엄청 안게 됐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11월 달에 갑니다. 11월째 쭉 가면 11월 29일에 나왔던 게 무주택 서민들한테 이제 100만 호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섰었고, 그다음에 신혼부부 공공임대 20만 호, 그다음에 저소득층 취약 가구들한테 공적 임대 41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2018년도에 여러 가지 좀 있었는데 30만 원 주택 공급도 있었고요. 근데 9월 13일 날 또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규제 지역 1주택 이상 대출 봉쇄. 이거 한 번 더 확 조여지는 이제 투기 차단 정책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부담을 많이 안았었죠. 이때도 종부세 세율 인상하고 양도세 강화하고 똑같이 이제 약간 어쩌면 약간 재탕삼탕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계속 이쪽으로 이제 신혼희망타운 같은 거는 조기 공급하면서도 부동산적으로 명력한 사람들은 좀 풀어라. 혹은 이런 얘기가 계속 이제 나왔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2019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도입이 되고 그러면서 신도시 발표도 되고 하면서 이제 사실 신혼부부들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도 계속 이제 혜택을 계속 취득세 감면도 해주고 이게 혜택을 계속 줬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자꾸 고공행진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이제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했다. 이렇게 많이 냈지만 실패를 했다라고 계속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실수요자들을 만족시키고자 했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내 집이 없는 저소득층일수록 만족도가 더 높아야 하는데 결국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단 말이죠. 저희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민심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두 분도 아시겠지만 일단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절반 이상 52.5%가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했다는 평가는 35%밖에 안 됐었어요, 사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부동산 잘 모르겠다 12% 정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 정치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지지정당이 어떻게 바뀌었냐가 중요한 건데 부동산 정책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부정응답자의 68%가 나는 지지정당을 바꿨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더 눈길을 끄는 건 무당층마저도 60.2%가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 부동산. 그래서 했는데 대체 이 68%가 지지정당을 바꾼 이유는 뭘까요, 교수님? 일단 지지정당, 그러니까 이제 질문 자체는 지난 1년간 지지하는 정당을 바꾸셨습니까? 맞아요. 이게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바꾸었다, 바꾸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대답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바꾸었다는 사람 중에 60% 정도가 60%죠. 그 정도가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거죠. 68%죠. 68% 거의 이제 70%. 그러니까 당을 바꾸었다는 사람이 68% 정도가 지지정당 바꾼 사람들 중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니까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보수 지향이 높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이념적 정체성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이나 뭐 조국 관련된 거나 이렇게 이슈가 이제 굉장히 진영으로 나뉘면서 다시 지지 정당을 바꾸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 정도 바꾼 사람들 중에는 68%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내지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 이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뭐 그 기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건 이익 표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치 중에 나의 성향, 신조로 이게 나의 성향으로 난 보수야, 나는 진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부동산은 약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진보와 보수는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수의 정책을 보수 성향의 사람이 무조건 좋아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왜냐면 내 동네가 GTX가 들어오는지. 왜냐면 최근에 2년간 사실 뭐 더 잘 아시지만 강남이 너무 가파르게 뛰지 않았습니까? 너무 올랐죠. 네, 그리고 너무 올랐어요. 뭐 지방은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격차가 너무 심했고 부동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게 부동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같이 내리면 괜찮은데 그나마 나은데 따로 이게 커졌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나쁘다, 난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한 거는 사실 수혜 지역은 늘 적거든요. 맞아요. 아무리 아까 우리 강 기자가 얘기했지만 이거를 봉쇄한다 쳐도 오르는 데를 봉쇄한다 쳐도 혜택을 많은 지역에 주는 것만 못 하거든요, 사실. 사실 지금까지 정책은 뭐냐면 너무 많이 오른 곳을 봉쇄해서 상대적 박탈감 좀 덜 줄게 하는 건데 국민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니 그게 아니고 내 집을 올려달라니까 내 집을 저만큼 올려주면은 맞아. 격차가 옛날하고 똑같아질 거 아니야. 그 사실 뭐 저기 시민들이 화내시겠지만 뭐 일산시 이런 데가 좀 고향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뭐 왜 내 집값은 안 오르냐, 왜 근처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두냐, 3기 그죠? 분당과 뭐 일산이 뭐 시작할 때 뭔 차이가 있었냐, 뭐 킨텍스 말고 우리가 뭐가 있냐,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이익 표심에 결부돼 있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는 말을 사실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굉장히 힘들죠. 정책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유도 좋아할 사람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할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이제 그게 아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젊은 층이 반대하는 것은 집이 없고 앞으로 집 사야 되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정책은 내놓은 것은 사실 앞으로 집을 살 사람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는 건 맞는데 당장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집값은 오르는 것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니까 실제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엄청나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는 거죠. 저희 기자들이 술 먹을 때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50대는 서울의 40평대 아파트를 가질 수도 있었다. 물론 못 가질 사람 많아요. 근데 가질 수도 있었다. 가질 수도 있었다 뭐예요? 이거 다 가질 수 없으니까 가능성. 40대는 서울에 있는 30평대 초반 내지 20평대 후반 아파트를 가질 수도 있었다. 지금 20대는 경기도로 나가야 된다. 그럼 지금 10대는 뭐냐? 이제 다시 서울로 들어와서 전세도 안 되고 월세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시면 점점 실제로 주변에도 보면은 이 나이대에 따라서 목표가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집에 대한 목표가 이제 슬슬 내려가는 거고 옛날에는 퀀텀 점프라고 그러죠. 한 번에 40평에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다면 좋다. 지금은 안 되죠. 이게 아까 지금 묶어놨잖아요. 대출을 묶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 뭐 강남에 집을 산다. 그럼 10평대부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가고 물론 가다가 끊기겠지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청년들은 아마 섭섭하긴 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죠. 이제 집 살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사실 정책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굉장히 일관성 있게 정책을 시도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나름대로 고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지금 그 경제가 굉장히 침체기잖아요. 그럼 진작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값을 잡는 거는 진작시키는 거하고 반대거든요. 반대죠. 그러니까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숙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집을 뭐 지금 사고 팔고 하면서도 고민들이 많은 이유가 결국 유동성이 너무 공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 지금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집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팔고
3년 뭐 1년 뒤에 집값이 확 떨어졌을 때 뭐 다시 사고 예를 들면 도박처럼 한다면 그렇지만 유동성 때문에 지금 또 정부가 막 투입했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 골치 아픈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도 좀 학습이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나왔는데 집값을 안정화시킨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구현된 사례가 별로 없고 예전에 막 올랐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거기에 대한 그 불신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정책은 내놔도 사람들은 또 다른 방향으로 하니까 사실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거기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하신 것들을 딱 종합해가지고 국민 인식조사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어떤 점에서 그러면 대체 이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응답을 했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1등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해서 절반이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이거는 뭐 압도적이고요. 이건 아마 압도적이고. 그 다음이 지역 간 양극화를 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뭐 거의 비슷하게 다. 이거는 1순위로 해도 그렇고, 세 개를 묶어도 그렇고, 거의 뭐 동일하게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 1번. 지역 간 양극화. 2번. 나오고. 그 다음이 집값 상승을 유도한다가 나왔었고, 그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규제 부작용, 풍선 효과 방치한다. 그 다음이 부적절한 지역의 신도시 개발 같은 공급 정책에 실패했다. 이런 순서대로 이제 쭉 부정적인 응답이 나오는데, 인과성이 없다라는 거는 이건 물론 이제 세계 복수 응답이긴 해요. 44%가 이걸 이제 부정적으로 대답을 했는데, 아마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신 분들은 또 이제 전 정권과 그렇죠. 보수 정권과 아마 현 정권을 비교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일관성 없다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라기보다는 지난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였잖아요. 그래서 집을 사는 것을 장려하게 되고 사실은 경기 활성화 차원도 있었고 이제 그러다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규제를 굉장히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불법 투기를 막겠다라는 것이고 이제 공급하겠다는 것이고 이제 이 양축으로 가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은 계속 오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반응이 나타난 거죠. 아마 저기도 있을 거예요. 이번 정부 내에서 굳이 따진다면은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에 임대사업자를 풀어줘서 이분들은 좀 종부세에서 조금 피하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임대사업을 장려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9월 대책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때부터는 다주택자로 좀 보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정책을 약간 이제 여러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좀 통일성이 없었던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정부 때하고 이게 비교해 볼 때도 지금 주변에서 그냥 뭐 제 연령대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 제일 불만이 많은 거는 이제 거래세 아닙니까? 거래세. 그러니까 거래세가 너무 비싸서 스탠드 스틸을 시켜놨다. 그래서 실소유자들이 이사를 가고 싶어도 이사를 갈 수 없다. 뭐 이런, 물론 뭐 다른 또 불만들도 많지만 그것도 이제 좀 달라진 지난 정권하고는 이제 실소유자는 실소유자로서 대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대우가 사실상 사라졌다라는 이제 불만들이 좀 달라진 일관성 없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일관성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난 정부와 지금의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뀐 거. 그 일관성이 없는 거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는 이제 문재인 정부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나타나고 이제 그 기조는 강화 내지는 부분적인 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화 내지는 부분적인 조정이 계속 시리즈로 나오니까 일관성 없는 것이 아니냐. 거기서 이제 효과가 나타나면 그나마 그것대로 이제 긍정 평가를 견인할 수 있을 터인데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문제죠. 사실 제가 그 박근혜 정부 시절 때 부동산을 담당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동 출입을 하면서 느꼈던 건 그 당시 그 최경환 이제 전 기재부 장관이시죠. 정말 그 총부채 상환 비율과 우리가 의뢰하는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 DTI, 그 두 개에 대해서 정말 많이 완화해줬었어요. 정말 많이 완화해줬어요. 그때 막 2% 대출 금리가 2.2% 엄청 낮게 내셨었고, 그때 사실 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진짜 집을 많이 샀었던 기억이 나고,
그때 근데 지금 정반대로 행정부 들어가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출주의를 확 이제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가 완전 반전된 거죠. 근데 특히나 대구 경북 사람들이 지금 더 난리예요. 지금 그 정책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현 여당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실 수도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대구 경북 같은 경우가 53%가 일관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서울과 인천 경기도 거의 46% 45%가 일관성이 없다. 강원도도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이제 광주 전라도 지금 좀 달라요. 거기는 이제 지역 양극화가 49% 그래서 좀 부정적이다.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어찌됐건 이렇게 좀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국토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었고, 그렇다고 해서 긍정응답자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긍정응답자들 중에 잘했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이제 부동산 투기 근절했다. 그리고 서민 내 집 마련 좀 기대를 심어줬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세금 인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집값이 좀 하락했다. 그래서 안정화 기대가 된다. 뭐 그런 응답들도 사실은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뭐 많은 수가 절반 이상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참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어렵죠. 정책의 일관성 이야기할 때마다 저희들이 그 농담은 아닌데 예시로 들은 게 하나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코브라 효과라는 게 있어요. 코브라 효과. 뱀, 코브라. 네. 뭐 특정한 나라를 거론하기는 힘들지만 이제 어느 나라가 그 식민지였을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관리하는 총독부에서 골치 아픈 일이 있는 거예요. 그 골치 아픈 일이 뭐냐면 도로에 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뱀을 좀 없애렸으면 좋겠는데 뱀이 너무 많으니까 기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정책을 내놓을까 하다가 묘안을 하나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뱀을 잡아오면은 돈을 주는 거예요. 인센티브 시스템을 이제 도입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뱀을 잡아다가 총독부에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뱀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예산을 딱 편성을 해서 이제 돈을 주기 시작한 거죠. 근데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지나니까 돈은 계속 나가는데 뱀은 별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죠.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뱀을 키우고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가져오는 거죠. 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게 이제 효과가 없는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그쵸. 누군가는 이 제도를 갖다가 악용하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돈을 안 주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썽이 났죠. 소위 말해서 뿔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던 뱀을 다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거리에 뱀이 더 많아진 거죠. 근데 코브라 효과라고 하는데 이제 정책의 효과가 그러니까 짧게 나오는 듯 하다가 장기적으로 안 나왔을 때 사람들은 거기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태를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제도를 바꿨을 때 이제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정책의 일관성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원리로 들어가면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사실 거기 우리가 맨날 갑론을박을 나누고 있는 거고 시장을 그대로 두었을 때 부동산이 더 잘 돌아간다는 쪽이 있는 거고 그래도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시장의 실패가 너무 큰 시대 아니냐 뭐 이런 문제하고 결국 맞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맨날 이렇게 부동산 정책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신문에 쓸 때 그럼 정부의 개입이 없어야 되냐? 사실은 필요하죠. 그게 사실 딜레마죠, 딜레마. 그래서 사실 이번 정권에서는 이제 보유세 강화로 가고 미래통합당은 이제 요 총선에서 이기게 되면 이제 박근혜 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얼마 전에 2월 20일 날 사실 또 발표를 한번 했어요. 마지막 19번째 발표를 했었는데 이때가 이제 저기 풍선 효과 때문에 터졌었던 경기도 수원 요쪽에 이제 확 이제 강화를 좀 한 거였었거든요. 강화를 하고 이제 또 조정 대상 지역을 조금 더 확대하고 세종시나 뭐 서울 25개구 확대하고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 재밌는 건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부동산 좀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쪼아놨다. 서울시 같은 경우 지금 너무 안 좋으니까 규제이면으로든 지금 부동산이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게 이미 내부적으로도 지금 조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 지역 출마 후보자들 중에 저기 누구죠? 최대성 의원님 지금 송파구 을에 나오신 이분이 이제 최다선 기자회견 했잖아요. 국회에서 하면서 뭐를 얘기하셨냐? 재밌어요. 1주택자 부동산 종부세 부담을 경감해달라. 그리고 어저께 이낙연 선대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그렇게 이제 하겠다라고 검토한다라고 발표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부 여당이 막 이제 같이 힘을 합쳐서 어쨌든 부동산 정책을 해왔었는데 약간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민심이 부동산에 이렇게 부정적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한 발 조금 빼는 약간 이런 이제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게 총선 때마다 이렇게 되풀이가 됐었었는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가요, 선배?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살짝 풀려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이 19로 제가 이제 이 방송 들어오려고 알아본 이제 부동산 몇 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실제 써 있는 가격에서 한 2억 정도 밑에서 거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실거래가가 별로 보통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났다 그러는데 어느 동네인지는 말할 수 없고. 근데 거의 1억 5천 정도 평균 차이가 실거래가하고 이제 호가하고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살 사람은 조금 더 기다리면 유리하다고 보는 거고, 팔 사람은 그냥 지금 세금 때문에 급한 사람들은 뭐 6월 이전에 팔려고 지금 노력하니까 그런 것들이 몇 개 금매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수도권 쪽에서는 불만이 많이 나올 거고, 또 이 집값이 얘기했지만 강남에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사실 우리도 똑같이 기자지만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딴 데 취재해보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상황이. 다르죠. 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왜냐하면 집 가진 사람이 100명이 내놓은 게 아니고 한두 명이 내놓은 걸 갖고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도 되게 적은 상황이어서 사실 뭐 당연히 그럴 것 같긴 한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원래 내리려고 했던 것을 조금 총선에게 좀 송구하지만 총선과 곁들여 얘기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책 기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바꾸는 것이 결코 좋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정책의 효과,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여러 가지 대책은 이미 내놨잖아요. 정책 기조는 그대로 갈 텐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효과 나타나는 게 좀 빠르게 나타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당의 입장에서는 굳이 더 강하게 그 기조를 유지한다 내지는 그것을 언급할 필요가 없고 이제 상황 추이를 보면서, 왜냐하면 경기와도 이제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지역구 후보마다 상당히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쪽 후보들의 엄청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 내지는 고려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민주당에서 뭐 청년 신도시 이런 것도 흘러나오고 그랬어요. 모병제도 흘러나오고. 아니 이게 뭐 없는 얘기 하신다는 게 아니라 총선을 앞두면 뭐 이 얘기도 나오고 저 얘기도 나오고. 사실 최재성 의원님이 기자회견 하실 후보들 중에서 대표로 말씀하셨으니까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너무 이제 집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그다음에 주택연금 가입 기준 9억 원 상한제 폐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지금 정부와는 정반대되는 거고,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한테 한마디 했어요. 같은 팀이거든요, 원래. 한 팀이에요. 원래 한 팀인데 뭐라고 하셨냐. 이거를 그때 장관이랑, 김현미 장관님 저도 알지만, 충분히 소통이 된 거냐, 공감대 된 거냐라고 기자가 질문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 구부대 정책이 유일한 라인이 김 장관인 것도 아니고 결정권자가 아니지 않느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청와대로 나는 하고 있다. 청와대 라인과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어요. 약간 파열음이죠. 이거는 같이 입법도 같이 이렇게 정책도 같이 맞물려서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신 거는 아마 선거에서 지시더라도 본인이 내뱉으신 말이 있으셔가지고 계속 그 후속 부담을 안고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뭐 지역 유권자에 대한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들어줘. 내가 노력하고 있어. 내가 유권자들이 원하는 거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요? 근데 사실 뭐 이게 엄청나게 허황된 공약을 하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수요자를 낮춰주고, 사실 제가 아무리 예전에 생각했는데 주택연금 9억 원 아파트 넘는 사람들이 주택연금을 그렇게 많이 가입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건 그냥 해줄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이나 장기 실거주자 뭐 종부세 완전 면제는 사실 이거는 뭐 오래 살았는데, 실제로 그 집을 소유하고 오래 살았다는데 조금 면제 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정말 실수요자를 위한 뭐 정책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기조를 바꾸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미세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유권자의 의견을 대변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국토부 입장에서는 약간 난감할 것 같긴 해요. 이거 지금 팍 쳐줘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분산 목소리를 내버리면 이제 세게 갈 타이밍에도
약간 주저할 수 있거든요, 사실. 재밌는 거는 이제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규제와 관련된 부분은 진영 간의 논리가 굉장히 팽팽하게 맞습니다. 네. 규제 완화, 규제 강화. 근데 공급과 관련된 측면은 상당히 그 동일한 페이지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신혼부부, 청년 공급하겠다, 임대주택 늘리겠다 이런 거니까. 이 통합당이 지금 그래서 나온 게 뭐라고 하셨냐면 황교안 대표가 얼마 전에 말씀하셨어요. 실수요자가 집을 사려고 해도 대출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처럼 그 LTV를 60%로 40에서 60% 원상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혹시 저 이제 최경환 전 장관 계실 때 초이노믹스 근데 빈니에서 집사를 했을 때 아직도 기억나. 2014년 7월에 한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부동산 시장의 낡은 규제를 조속히 혁파해야 한다. 아주 강력하게. 그때부터 이제 쭉 가계대출이 올라서 300조를 확 뚫었죠, 가계대출이. 근데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죠, 사실은. 사실 그런 문제가 있는 반면에 사람들이 자기 집이 생기니까 또 이제 되게 좋아라는 했었죠, 사실 그 당시에는 또. 근데 이게 뭐 일장일단이 있는 건데, 정의당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그러면서 세입자 보장기간 늘리고, 보유세도 강화해야 된다. 막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그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합친 그 민생당 쪽에서는 아예 그 LTV와 DTI를 없애버리자. 다 없애버리고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자. 그렇게 지금 대출 수준을 정하자. 그러니까 편안하게 다 풀어주자는 거예요, 다. 그리고 합쳐지기 전에 민주평화당에서 뭐라고 했냐면 소형 아파트 1억 원에 100만 가구 공급하겠다. 이런 엄청난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었죠. 그런데 어찌됐건 이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혜택을 준다고 하면 좋을 수밖에 없지만, 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또 이렇게 순위에서 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미난 거는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저희 조사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낮추고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 생계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사실 이게 많이 진행이 됐는데 결과를 보니까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더 많은 불만을 제기하는 이런 이제 약간 결과가 났다는 거죠. 20대 월평균 소득이 적은 200만 원 이하. 비교적 상대적인 거예요. 사실 상대적인 건데 29%만 부동산 잘한다. 이거는 약간 좀 돌아볼 문제가 있지 않나 한번. 왜 이게 집값 잡으려다 표시 놓친 건가. 그동안에 사실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 관련된 대책이 나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뭐 그 정책에 대한 반감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박탈감의 표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정책의 효과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가 되면 사실 이런 반응이 안 나올 텐데 가격은 계속 올라가니까 특정한 지역에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강하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거라고 봐요. 이제 그러니까 저소득 계층 그다음에 주로 그 학생 청년층이 엄청나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게 상대적 박탈감의 표현이다라고. 사실 이제 이 20대들하고 이제 저도 뭐 자주 교수님이 더 자주 보시겠지만 20대하고 가끔 이제 술을 한잔 하다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엄마 세대라는 얘기를 해요. 뭐 이게 무슨 소리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 가면 좋은 직장 얻고 집 사면 부자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레파토리죠. 네, 레파토리. 그러니까 엄마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엄마는 자기 세대의 최고의 가치를 가르친 거예요. 근데 공부 열심히 했는데 대학 가기 힘들고 대학 갔더니 취직 잘 안 되고 취직 간신히 했더니 집값은 오르고 나는 집을 못 사고 그 출퇴근을 1시간 반씩 하더라. 이게 이런 레파토리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통분 시스템이 도시를 키운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맞아요. 직장은 사람들이 원하는 직장은 대부분 뭐 판교 이런 데 요즘 생기긴 했지만 대부분이 서울시 내에 이렇게 산지에 있고 그럼 결국 거기에 일을 하려면 서울시에 못 살면 밖으로 나가서 1시간 반, 1시간씩 뭐 관계자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종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리고 엄마가 화내십니다. 네. 아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 후배도 있고 이런 것처럼 또 생각보다 점점 뭐 안전을 위한 것들이 강화되면서 사이드 에펙이 나오는 게 파주에서 이제 출퇴근한 후배는 아침에 그 출퇴근 시간에 이제 버스를 타려면
너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서서 가지를 못하게 하니까.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사실 이런 뭐 청년들이 약간 주거적 정책에 섭섭한 게 있을 거고, 또 두 번째는 뭐 교수님 뭐 잘 아시는 분야지만 소셜로믹스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20대 아파트 청년 아파트 만든다면 난리 납니다. 집값 떨어진다고. 왜 집값이 떨어지는지는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과 모여 사는 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들어오면 자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 기분이 나쁜 거죠. 무슨 주택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주변에서 막 다 검은 천에다가 붙이고 말이죠. 또 하나는 약간 저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소득층이 나의 그 집을 사는 통로를 막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전월세 상한제처럼 좀 더 강력한 정책을 좀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가 되게 센 정책들을 많이 내놨다고는 하지만 사실 부동산 투기를 잡는 정책이었지 정말 저소득층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해줬느냐. 사실 제가 이제 지인 중에 이제 임대주택을 들어가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김포 예비 52번 받았어요. 그 친구가. 네. 근데 52번이 되겠습니까? 대학 예비 합격 52번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럼 가난한 사람이 정말 자기가 보기에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정말 많은 거냐. 그렇다고 생각하자니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뭐 무슨 뭐 그랜저를 가진 사람이 임대주택에 사네 그런 거 있죠. 어떻게 하면은 살 수 있네. 그러면 이게 사회적 정의가 정확하게 구현이 안 되는 것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저도 시청 출입할 때 현장을 나가 보면 정말 임대주택에 맞지 않는 분들이 사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 저소득층이 말하는 거는 우리 주택에 관련된 사회적 정의가 정말 우리 사회에 저변에 뿌리 박혀 있느냐, 아니면 이번 정부가 정말 그걸 해줬느냐. 뭐 예를 들면 청년 신도시 만든다고 그랬을 때 허황된 공약이라고 말했던 첫 번째 이유가 그때 바로 모였던 기자들이 국회에서 한 얘기 질문이 그거였어요. 왕따 도시 되면 어떡할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찾아가고 청년만 살고 그리고 그러면은 그 인프라나 이런 거는 정부에서 다 구축해 줄 거냐. 청년들은 아무래도 40, 50대보다는 돈을 좀 덜 쓸 텐데. 뭐 이런 것들을 막 질문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질문은, 이 통계는 상당히 유의미하고,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바라는 게 있다면 정부가 그 투기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소득층을 위해서 어떻게 좀 실질적인 공급을 할지 좀 고민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되게 웃겨요. 여기 보면 월 평균 소득이 601만 원 이상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요. 웃기죠. 601만 원 이상 사람들은 49.7%가 잘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면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버틸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괜찮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지금 막 그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18세에서 29세까지. 거기가 지금 긍정이 28.7%밖에 안 나. 이거 정말, 이거는 와, 어떻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자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넘어서 좌절이 느껴지니까 그게 이제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더불어 사는 공간들 이런 것들 이제 공급 정책에서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구조가 사실 이제 그런 정책을 강하게 핀다 하더라도 주위에서 반대가 이루어져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더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문제죠. 그래서 저희가 또 물어봤잖아요. 왜 이렇게 비교적 저소득층한테 부정적 평가가 많이 나오냐. 이유를 보니까 200만 원 이하 응답자들 대답이에요. 근데 정책적 일관성이 없고 아까 지역적 양극화 심하고 이거는 거의 똑같아요. 뭐 돈이 많거나 적거나 똑같아요. 근데 특징이 2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전월세 상승 불안. 이게 컸고요. 굉장히 컸고 29%는 차지를 했었고, 그 다음이 집값 상승 유도 25% 정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공급정책 실패, 부적절한 도시에 자꾸 신도시 개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601만 원 이상의 좀 버신다는 분들은 풍선효과 방치했다. 내 옆에 집이 오르는 거야. 그렇죠. 우리 집은 지금 억제는 되는데. 그리고 대출 억제다. 대출 억제 과도하다. 이게 33%. 그 다음에 역시나 보유세, 종부세 너무 과하다. 이게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시선 자체가 너무 다른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도와주려고 했었던 사회 경제적인 어떤 좀 그런 부분이 약하신 분들이 오히려 이제 정부 여당에 더 불만이 더 많은 부동산 정책에 그렇게 이제 가지게 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한 교수한테 여쭤보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투자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관심이 많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갭 투자, 갭 투기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장 쓸 돈이 이제 빠듯한 상황에서 사실상 이 부동산 정책을 찬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앞전에 그 정부에서 쭉 이어져 온 게 있어서.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많은 정책을 풀어도 간단치 않을 거다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정책의 뭐라고요? 함정이라고요? 정책의 뭐 무덤. 진짜 이게 아니 두 계층이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정말 한쪽 맞추기도 힘들 것 같고. 그렇죠. 이거는 그 600만 원 이상의 꽤 고소득층이 굉장히 찬성을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안정화 정책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건 같아요. 그 부동산 정책을 장기적으로 자기들이 보기에 내가 이제 집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특정한 데가 계속 오르니까 저거 좀 계속 잡아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찬성의 표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질문 문항에 보면 그 자기 소득을 표시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소득 모름 표시 안 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사실은 꽤 있었어요. 고소득, 이제 600만 원 이상보다도 이제 꽤 고소득 계층이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보수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 근데 사실 이게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저희도 이제 시장을 보면서 기사를 쓰는 사람이지만 이게 계속 이렇게 오르진 않지 않습니까? 이게 가다가 갑자기 한 2년에 팡 오르고. 맞아요. 이게 약간 공부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잘 안 헤어지다가 한 번에 다 헤어지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더 열받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이제 잡히는 건가 보다. 뭔가 되나 보다 하는데 빵 뛰고. 강남하고 내 집, 뭐 내가 살 수 있는 집하고 5억 차이였는데 이대로 한 10년 가나 보다 했는데 한 2, 3년 만에 한 10억으로 뛰어버리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희망을 뺏는 그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강남에 뭐 몰입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들 강남과 집값이 너무 빨리빨리 뛰니까 다른 지역 사는 사람들한테 좀 상대적으로 좀 너무 박탈감 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미있는 게 제가 한국감정원에 들어가서 2019년부터 4월,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치를 봤어요. 봤더니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이렇게 꼈다가 쫙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전세가? 전세가 매매가 둘 다 지난해 9월을 바닥을 치고 쭉 올라가고 있어요. 쭉 올라가고 있고. 3월까지인 거죠? 3월까지. 지금 말고. 지금 2019년 작년, 올해. 그러니까 1년치, 최근 1년치를 봤더니 이렇게 그래프가 이래요. 코로나 직전까지. 코로나가 초기까지. 그렇죠. 코로나 초기까지. 코로나 초기까지. 2020년 3월까지니까. 아마 지금 조금씩 이제 조정되고 좀 하락하고 하는 상황일 거예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전세 가격 지수는 매매는 지금 뭐 강남 쪽이 멈췄다고 하는데 전세는 강남 상구 같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계속 같이 오르고 있고. 거의 재개발 많이 하고 좀 그러겠죠? 뭐 재개발 많이 하고 이제 집을 사는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는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전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까. 4월 2일자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아파트가 39주 만에 떨어졌다. 근데 그랬느냐를 보니 강남 4구의 이제 급매 이런 것들은 하락폭이 커진 게 맞는데 전국 아파트 값은 평균 0.07% 더 올랐어요. 그리고 전세 시장도 전국 평균 0.03% 더 올랐어요. 요런데 이제 댓글 다 그런 거 붙어 있죠. 이게 지금 그 제목은 큰 제목은 떨어졌다는데 디테일하게 들어보면은 전혀 전체적인 특정한 데만 떨어졌다. 네,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댓글 맨날 나와 있어요. 오를 때 20% 올랐는데 1% 떨어졌다고 기사 쓰냐? 이 뭐뭐뭐뭐야. 그 댓글 뭔지 알죠? 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민주당이 이번에 내놨던 게 뭐냐면 그래서 청년층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이번 정책이 대출금리 낮춰주고 그 다음에 대출 한도 확대해주고 그 다음에 상환기간을 연장해서 청년 신혼부부 전용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더 재밌는 거. 청년 뒷돌한테 전세자금 금리 인하해주고 전세 대출 규모 청년들을 위한 거죠. 1조 1,000억에서 3조 늘려주고 별도 거주 취업 준비생 대학생들한테 주거 급여 신설해주고 거의 뭐 이거는 전폭적인 청년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 타겟을 주로 청년층의 타겟을 맞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급에 이제 타겟을 안 맞추고 거예요.
뭐가 불만인 건지. 그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대출과 관련된 부분적인 조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회를 주는, 길을 좀 열어주는 그 방면으로 타겟을 맞춘 거죠. 우선 타겟은 그런데 이제 뭐 사실 사중 손실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청년 대책이 많이 나오는 건 좋은 건데 사실 국가의 재화는 한정이 있는 거고 청년층에도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다 보면 사실 중복되는 거나 혹은 실질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움이 안 되는 경우 뭐 예를 들면 이 청년이 좋은 대학 나온 대기업 다니는 청년인지 아니면은 정말 좀 뭐 집도 저 부모님이 물려줄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제 우리 시대의 청년들을 타겟팅을 한 건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날 정책들은 많이 나오는데 맞아. 아우성 치는 건 똑같은 걸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뭐 오히려 정부에서 주는 것보다 최근 보면은 무슨 그 쉐어홈이나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대안 주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더 우리 세대의 평범한 청년들한테 더 좀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그 영등포만 가도 그 원룸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만데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신혼부부 뭐 청년 디딤돌 다 너무 좋은데 이게 정말 그들한테도 갈 수 있는 이건 사실 우리가 제목만 봤지 찔끔찔끔 내놓으면 또 제가 너무 비판적인가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전국 때문에 조금 그 경제 침체가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만약에 예상을 한다면 지금 규제와 관련된 걸 지금 강하게 공약으로 내놓기보다는 결국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기회를 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전략적으로는 옳은 선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번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 이번에 신년 이제 그 대통령 말씀하신 직후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더 센 정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필요하면 모든 정책 수단을 풀가동하겠다. 규제를 더 강화하시겠다는 의미로 저희가 이제 사실 이해를 했었었는데 얼마만큼 또 더 강한 정책이 나올지는 총선 이유가 돼봐야지 또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표하고도 관련 많죠, 뭐. 아니 어쨌든간에 그 여지껏 한 정책을 부동산 정책을 평가받는 자리 아닙니까? 총선이라는 게. 맞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보기에 거기서 어떤 것을 더 늘리고 줄일지를 이제 표를 보고 결정을 할 거고, 뭐 청와대도 뭐 우선 국회가 뭐 다수 여당이 돼야 또 뭐 정책들을 또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많은 변수들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지금까지는 이제 부동산 쪽으로 저희가 쭉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제 외교안보 쪽 이슈 하나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한미 지금 방미 분담 협상이 지금 한참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거의 이제 끝물인데요. 이제 거의 뭐 나왔다 안 나왔다 지금 거의 이제 그거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재미난 이제 그 결과가 10명 중 8명이 방위비 대폭 인상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의 79.9%가 대폭 인상, 이 지금 미국에서 무려 이제 5배를 올렸죠. 50억 달러, 우리 돈은 6조 원을 더 인상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약간 분위기는 사실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한 1조 원대로 많이 낮췄다고는 하는데,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절대, 우리 국민들은 이거는 받아주셔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용을 못하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은 미군을 감축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찬성해 라는 응답이 50%가 넘었어요. 되게 재미난 결과거든요, 이거. 그렇죠. 절반, 지금 우리도 한미동맹 얘기하고 있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뭐 절반 이상이 우리 요구 안 들어주고 이렇게 되면 그냥 너희들 감축해. 그냥 돈 안 줄 테니까 감축해. 이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과도하게 압박하고 그다음에 그걸 뭐 자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나는 해결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국민들은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이거는 아파트 월세값 받는 거가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로 부정적인 이거 뭐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뭐 다 반대를 했고 뭐 정의당 90% 네, 그렇죠. 정의당 심지어 미래통합당도 73%가 이거는 대폭 인상 이건 안 된다라고 했고 이게 동맹이라는 거 자체가 한미 동맹이라는 게 사실 이제 뭐 60, 70년대에는 약간 우리가 받는 쪽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의 동맹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사실 뭐 일각에서는 미군이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미군을 받아주는 꼭 우리가 미군의 은혜를 입는 거냐? 사실 그것만은 아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뭐 포항이나 이런 데서 훈련 안 하면 어디 가서 할 거냐? 그런 대규모 훈련을 받아주는 나라가 우선 적고 사실 우리는 북한이랑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받아주는 거에 그래도 국민들이 익스큐즈가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액수 면에서 봐야 되는 게 작년에는 청와대가 내부적으로 잡았던 액수가 1조 원이었어요. 근데 그 사실 결국 약간 넘기는 조금 넘기는 걸로 끝났는데 당시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이 있었죠.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뭐 청와대에 확인 안 해봤으나 뭐 주한미 대사가 와서 야 미군 뺀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든지 아니면은 올해도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미군에서 일하는 많은 우리 그 한인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일자리를 뺏겠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들이 우리 국민들이 듣기에 좋을 리가 없고 그다음에 사실 이거는 숫자는 늘 비슷한데 이게 얼마냐의 문제는 뭐 50억 달러 불렀다. 이건 너무 터무니없긴 하지만 사실 인상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더 잘 아시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게 무슨 뭐 딱 1년에 50억 달러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5년, 10년을 했는데 인상률에 따라서 어떻게 되고 해서 총액이 어떻게 됐다. 뭐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그 액수 자체에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투에 기분이 나빴던 거죠. 사실 사람들이. 그냥 마치 지금 뭐 똑같이 일본 빼고는 다 순환 배치인데 사실 미군 다 순환 배치 아닙니까? 다 나토하고 돌리고 있는 건데 가갖고는 일본이야 자기네 거기만 주둔하니까 조금 올려달라고 그러는 게 그나마 좀 날지 모르겠지만 언제 빼갈지도 모르는 군인들을 이렇게 순환 배치하고 있으면서 가가지고 당연히 돈을 더 내놔야 된다. 그것도 니넨 우리가 드는 돈이 50억 달러니까 이만큼 내놔라고 혼자 산정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실제로 그 송영길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국회 그분 말씀하시기를 전혀 근거를 이 50억 달러의 근거를 제시를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주둔 비용 총액이 2조인데 대체 어디서 그 6조 원이란 돈이 더 필요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미군 측이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미군 측이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전체적인 이제 그 지정학적으로 보면 뭐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미군이라는 게 꼭 한국만을 지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전략적 이익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있고 지정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자리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안보와 관련된 비용으로 자기들이 생각하게 되면 사실 자기들의 이익도 있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이 완전히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을 책정하면 이제 그 가격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뭐 동북아 균형자로서 말씀하셨지만 자기들이 주둔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가이드라인 이렇게 보면은 그 미국이 가이드라인을 지금 오픈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데 정말 이 돈이 맞는지 아직 저희가 확인도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아마 확인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속 나오는 게 우리한테 세게 불렀던 게 그냥 그 협상의 기술에서 트럼프가 얘기했었던 즉흥적인 블러핑이죠. 그냥 과하게 일단 불러보고 안 되면 좀 깎아주고 약간 이런 우리를 약간 우습게 하는. 근데 일본은 또 다 들어줬어요. 또 일본 우리가 1조인데 거기 3조 정도 방위비 부담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른 게 다르긴 하죠. 일본 같은 경우는 똑같은 전투기를 사도 원천 기술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선 돈 단위가 나요. 돈 자기네가 내는 돈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걸 알고 있고 사실 이제 뭐. 우리가 그렇다고 일본만큼 내야 되냐의 문제는 완전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는 미국이 우리를 원하는 그 요충지로서의 의미가 있는 데다가 또 지금까지 룰이 있었단 말이죠.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그걸 관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계속 어느 정도의 뭐 작년에 제일 많이 올려준 게 우리 방위비 인상분이 우리의 국방비 인상률만큼 올려준 거 아닙니까? 그게 그게 최고치였단 말이에요. 8% 뭐 이렇게 올려줬고요. 10% 이내. 그게 최고치였는데 그때도 사실 이제 저는 뭐
그 외교부에서 이 현장을 취재를 했지만 또 반면 뭐 마지막에 1조 원을 넘냐 안 넘냐 가지고 너무 싸우는 네, 거는 네. 우리나라가 아예 동맹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라고 뭐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뭐 1조 5천억 달러 또 1조 5천억 원도 아니고 1조 100억 원이 안 될 텐데 뭐 몇백억 원인데 그렇게 해야 돼요라고. 우리로 봐서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이었죠. 그렇죠, 심리적. 네, 네. 맞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자존심과 관련된 부분과 연결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찬성과 관련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반대가 지금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20대의 경우는 이 지금 아까 말했던 방위비 부담금에 대해서 돈 줘라는 거예요. 55.9%가 나는 찬성. 그리고 더 재미난 거는 감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 나는 돈 주고 차라리 주한미군을 안정적으로 익혔으면 좋겠지. 못하러 그거를 뭐 감축을 하느니 마느니. 20대들이 반응이 되게 재밌어요. 20대들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도 지금 거의 뭐 48% 네. 가까이가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아무래도 통일 비용, 이제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앞으로 부담을 해야 될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나온 결과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사실 노년층하고 청년층하고 같이 묶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60대들은 뭐 이게 전수되니까. 협상에서 만약에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주한미군을 부분적으로 감축하는 것에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이제 노년층과 청년층이 이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거든요. 두 맞아요. 층이. 그러니까 노년층의 경우는 보수적인 이념적 지향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청년층의 경우는 이제 군대 문제도 있고 뭐 이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안보 불안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보면은 안보와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청년층하고 이제 노년층이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문항 자체가 만약에 이 협상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미군을 감축하는 거를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철수하는 것을 물으면 굉장히 달라질 것 같고요. 그렇죠. 어느 정도 또 감축하는지 물으면 또 달라질 거고. 그렇죠. 뭐 1,000명, 2,000명 감축하느냐. 제가 좀 제가 이제 요 관련해서 좀 잘 아시는 전문가분들한테 좀 여쭤봤더니, 일단 젊은 층한테는 누가 통일을 주도하든지 간에 그냥 일단 통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이 한미동맹을 이제 계기로 해서 사실 이게 버텨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일종의 조금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 우리가 그렇게 님비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분이 표현하기로는 님그라고 하더라고요. Not in my generation. 내 시간에는 통일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통일 비용이 너무 부담이 크다.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가 10년간 950조 들었었거든요. 이게 950조가 말이 950조지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그 돈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게 남북 통일을 됐을 경우에 경제적 수준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를 우리나라도 산출한 적이 있어요. 10년 동안 얼마나 들어야 되는지.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했던 거는 192조 원이었고요, 최대. 그 다음에 그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예전에 구 21세기 위원회죠. 여기는 최대 960조 원. 그래서 이거 따블로 부르셨던 분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그때 고려대 한희가 교수님께서 거의 2조 5천억 달러. 이게 거의 이 청라 수준인 거죠. 거의 2천조 얼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부르다 보니 부담스러운 거예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내가 앞으로 미래 세대의 어떤 그런 통일 비용 부담을 내가 다 안아야 되는데 못하러 내가 그렇게 괜히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지금 세대들이 그냥 방위 분담금 내고 지금 하면 되지. 약간 그런 차원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공감이 됐었어요, 사실 저는. 아주 추상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저도 뭐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가장 눈앞에 있는 건 군대일 것 같은데요. 군대. 네, 왜냐하면 그렇죠. 군대를 가야 되는 세대는 혹시 전쟁 나면 맞아요, 혹시 전쟁 당장 내가 뛰어가야 되는. 뛰어가야 되는데. 그 플러스 카투샤가 없어질 수 있고요. 근데 이건 뭐 그 로망이죠. 카투샤가 나름 로망. 저는 카투샤 안 가서 모르지만 프라이드 있으시죠. 근데 그거에서 더 나가서 만약에 이제 통일까지 얘기를 한다면 이 방위비 분담금에서 이제 미군이 감축하는 문제, 그게 사실은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통일 평화 협상을 하더라도
미군은 남아있는 걸 전제로 지금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군은 동북아 균형자론에 따라서 계속 존재를 하고 있고 우린 그거에 미군이 한미동맹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는 것이지 뭐 남북관계나 뭐 통일 그 건너편의 어떤 것을 상정해 놓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젊은이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걸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뭐 통일 비용이 높아진다 뭐 이런 거는 통일 자체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렇긴 한데 뭐 제가 보기에는 반대로 미군의 효용성을 잘 그 좀 과대해서 알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뭐 전쟁을 좀 겪은 세대의 구전을 어느 정도 들어본 세대까지가 네. 지금의 뭐 40대까지 뭐 이 정도라고 쳤을 때 우리 그 청년층에서 이게 전쟁에 이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훨씬 더 뭐 클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다만 미군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한국 전쟁 이후에 있었던 많은 복합적인 함수 관계. 그래서 뭐 미국군이 감축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뭐 카터였나요? 뭐 그때 이후에는 뭐 특별하게 이제 그런 거를 못 하고 있었고 이게 미군도 우리나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뭐 신속기동군 정책에 따라서 이걸 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함수하고 맞물려 있고 또 우리 또 방위비 분담금도 뭐 나토라든지 일본하고 다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그래서 뭐 1년만 하자고 그러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조금 지금 청년 세대들이 약간 조금 더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방위비 분담금 인상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은 인건비로 또 우리가 또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한미군에 주둔하고 있는 또 한국인들의 월급으로도 나가고.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의 뭐 주장이죠. 주장이죠. 뭐 대부분 몇십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카투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실 따지면 우리 엄청나게 많이 분담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간접 비용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군이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까지 다 직접 비용 맞습니다. 그 토지 사용료 뭐 각종 뭐 세금 면제 뭐 이런 거 하면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돈을 그러면은 뭐 20대들이 생각하는 그 액수가 뭐 예를 들면은 뭐 20대가 다 그렇게 대답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금 세대별로 보자면 그러니까 아마 이 지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 액수보다 이제 지금 50억 달러지만 언제 100억 달러가 되고 사실은 더 잘하시지만 우리가 뭐 늘 끌려가면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런 걱정들이 아직은 좀 덜 들어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늘어나면 줄어들기는 굉장히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협상을 아마 굉장히 깐깐하게 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거의 협상이 됐다고 하니까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는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었던 부동산 정책과 뜨거운 감자였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총선 민심이 어떤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뭐 일단 총평을 좀 한마디씩 해주시죠. 이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좀 쭉 진행해 주시면서 교수님 먼저 해주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은 뭐 가장 중요한 정책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요. 코로나 그 전국 속에서 사실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이후에는 다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 유권자들은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되겠죠. 네. 뭐 부동산 쪽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외교안보 이슈가 이번에 생각보다 사실 선거에 별로 영향을 안 줬어요. 뭐 그렇게 열심히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있는데 사실은 거의 무감각할 정도로 뭐 코로나 때문에 전혀 뭐 관심들이 없고 그런데 이번 선거는 외교안보 이슈가 좀 배제가 되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맥을 같이 해서 좀 내 이익이 내 지역구에 내 집에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냐 이런 이익에 좀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코로나라든지 뭐 또 진영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실제 표는 오히려 내 집의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 거냐 그리고 또 이 국회의원이 내 동네에다가 어떤 교통수단을 놔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결정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상해 봅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론조사라는 거는 그 순간 스냅이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의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저희가 일단 감안을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 4.15 총선 주요 이슈 토파보기 마지막 순서로 지난 하반기를 후끈 달궜던 현재 진행형 이슈죠. 조국 이슈와 관련해서 그리고 정치인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동층, 그 무당층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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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